나한테 왜 부동산이 필요하지? 나 아파트가 왜 필요하지? 그 이유는 극명합니다. 왜냐면 투자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막 요즘 뭐 비트코인도 막 열풍이고 주식도 열풍이고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주식과 코인보다요, 부동산이 사실은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하거나 코인에서 몇 억씩 번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번 사람은요, 굉장히 흔해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 나오는데요.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광순의 복덕방 하시면 어디 중개법인 하시고 수수료 싸게 해주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이제 중개법인을 하진 않고요. 광순의 복덕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리서치,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그러다가 지난해 5월에 회사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부동산을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부동산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단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월별로 약간 등락폭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간 한 5천 건에서 6천 건 정도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천 건, 2천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지수상에서는 조금 하락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그래서 오르는 지역도, 조금 오르는 지역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엔 저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는 목적이든 투자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측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예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주식도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고민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니까. 근데 미래가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밀도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거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잘 보잖아요. 그럼 미래가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것처럼 현재의 시장을 잘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현재의 모습을 물어보셨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했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시장에 수요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준 거죠. 모든 재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왜 부동산의 수요가 줄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를 포함해서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왜요? 여러분 다 살고 싶잖아. 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왜 빠져요? 그래서 강남은 불패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살고 싶은 거하고 사고 싶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수요가 감소하느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줄었어요. 그게 앞으로 미래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모습은 뭐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어떤 수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 미래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감소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에 들었듯이 현재를 잘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이 가격을 감당해낼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안 되는 건데,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럼 수요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게 향후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럼 가격이 왜 빠지냐?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즉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진 못해도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빠지냐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때 가격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현재 또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그럼 파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매도 물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1년 전에는 5만 가구 정도 됐어요. 5만 명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고요. 근데 지금은 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60%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팔려는 사람 증가했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막 살려는 사람 없고 수요가 없다고 해서 팔려고 이제 시장에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놨어. 그랬는데 처음에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최근에 10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저기 제 아파트는 요즘 시장 안 좋으니까 9억에 팔아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근에 10억에 거래됐으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층간소음도 좀 덜하고 집도 깨끗하니까 11억에 한번 내놔 볼게요, 이러죠. 그래서 처음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요, 이상하게 호가가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호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집니까? 집을 안 보러 와.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한번 들러요.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가 줄었다니까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한 5천만 원 내려볼까요? 이러면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예측한 하반기 시장입니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지금 증가시켰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가를 내리면서, 그럼 호가가 내려가면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긴다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지점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지점이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매물 가격이 많이 조정될까요? 그렇죠. 안 보러 오니까. 집 안 보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요? 그럼 나 안 팔아. 걷어들여.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물을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 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매물을 전 그 가격에 안 팔아요, 걷어들이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전망이 가능해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든지, 혹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조금씩 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시장은 뭐예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제가 예측하지 않았잖아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봐요. 말씀드렸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장을 예상한다.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팔아요 하는 순간, 근데 빨리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겠죠. 요 둘 중에서 하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의 변수가 있죠. 근데 정부 정책이 이런 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심지어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들을 해주면서 사실은 일종의 부동산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치려고 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막 오르는데 그럼 막 집값 잡으려는 엄청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집값 잡혔습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결국엔 정책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흐름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그런 정책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막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을 받치고 올리려는 정책들이 나올 거야.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못 바꾼다니까요. 예상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대부분 과거에 썼던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은 어떤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발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거를 지금 또 한번 쓰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잘 보시면 다 과거에 썼던 정책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정책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막 홍보하고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 예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집값이 떨어진대. 그래서 막 안 좋은 거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자,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죠. 뭐냐면 부동산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요, 왜 꼭 사야 될까? 이거 좀 근본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파트를 꼭 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집을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임차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가야 돼요. 나한테 왜 부동산이 필요하지? 우리한테는 왜 이런 어떤 아파트가 왜 필요하지? 그 이유는 극명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막 요즘 뭐 비트코인도 막 열풍이고 주식도 열풍이고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주식과 코인보다요, 부동산이 사실은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주식하거나 코인에서 몇 억씩 번 사람 흔치 않습니다. 몇 억씩 보면 신문에 나오죠.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번 사람은요,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도 주위에 불러보세요. 한 10년 전에 나 우연히 결혼해서 그 아파트 한 채 그냥 샀는데 그게 갑자기 2배가 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산 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 또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이 왜 투자하기 쉽냐면 거의 유일하게 투자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자산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막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막 어제부터 오르거든요. 엔비디아의 잭슨 황 이게 막 삼성전자 좋다고 하니까 주가 막 올라요. 근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못 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요, 쓸 수가 없어요. 사용 안 되고요. 사용이 안 된다고요. 교환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이 안 돼요. 부동산은 거의 투자하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요,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 재건축한다고. 이런 자산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고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평균의 가구가 부동산을요, 생애 동안
생애 동안 많이 사봤자 두세 번입니다. 두세 번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잘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투자를 고민할 때 둘 중에서 하나가 고민인 거예요. what과 when이에요. 뭘 사야 되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되지? 근데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은 쉽지 않고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what이 중요합니까? when이 중요합니까? when이에요. 부동산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 사는 것보다. 왜냐하면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en, 언제보다도 뭘 사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뭘 사야 되는지는 고민만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그거 코로나 이전 때 샀어야 되는데. 그거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이래요. 아니,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하십니까?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해야죠, 더. 부동산은 반대예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없는데 언제보다도 항상 그래요. 야, 어디가 좋냐? 어디가 좋아요? 위치는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그래서 뭐 버블 세븐 지역 과거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강남 어디가 좋아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은 곳이 좋아.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좋은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강남이 좋은 거 몰라요? 굳이 알려줘야 돼? 그러나 언제 사는 건 다른 거죠. 언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다? 언제를 더 고민하셔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흥미로운 건데요. 이거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 실거래가의 변동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죠. 2021년도에 이 가격이요, 최고가를 찍는데 23억 8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년 만에 이 가격이요, 15억 8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가요, 2년 만에요, 갑자기 이게 얼마예요? 8억이 빠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두렵네. 아니요, 반대여야죠. 뭐냐면, 이게 좋네. 가격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16억에 사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24억에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쪽박 차는 거죠, 뭐. 그래서 언제가 사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 그래서 지금의 시장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 가격이 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맞고 오르고 이러면, 사실 제가 말한 게 의미가 없어요. 언제 사는가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사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지금. 이 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24억에 산 사람은 누가 저렇게 샀지? 그리고 16억에 산 사람은 누가 저렇게 싸게 샀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가 샀는지. 잘 보세요. 가격을요, 싸게 산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은 이 아파트를요, 27층에 이 아파트를요, 2023년 6월에 샀는데요. 잘 보세요. 매입 가격이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세가 여기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전세 끼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6억 3천만 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30평대 아파트를, 강남의 아파트를요, 내 돈 6억 정도 들어서 샀어요. 16억에. 근데 이거 지금 시가가 한 19억 9천이거든요. 갑자기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지금 24년 3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60% 수익이 났어요. 지금 팔면. 물론 세금은 따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요, 마이클보다 2년 전에 산 제임스는요, 29층의 이 아파트를 23억 8천만 원에 사요. 근데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이 갭 투자를 했다고요. 여기에 그때 전세가 14억 원이 있었어요.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돈 해서 샀잖아요. 내 돈을 살 때 얼마 들었냐면 9억 8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웬걸? 또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임차인 전세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돌려줬냐면 거의 막 3억 이상을 돌려줘요. 그래서 내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투자 금액은 여기 보시죠. 현재 투자 금액은 마이클은 6억 3천만 원 들여서 30평대 강남 아파트를 샀고요. 제임스는요 13억 5천만 원에 샀어요. 충격적인 차이 아닙니까? 2년 만에. 아니 제임스가 이게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2년만 내가 이따가 샀으면 6억을 6억을 막 7억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반기에 그런 시장의 변화가 오면 드디어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다.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거는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큰 차이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 사? 뭐 올해 말에 사라는 거야? 내년에 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올해 말에는 뭐 2024년 하반기 전망은 어때요? 2025년은 어때요?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고요. 맞출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점쟁이요? 점쟁이도 못 맞출걸?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시점이 아니고 변하고 기회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광수 복덕방 주인이, 광순의 복덕방 주인이, 그래, 2025년 3분기 집값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한 1년 동안 나는 놀아도 되겠네. 그때 딱 와서 사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이런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주택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언제냐? 아니, 언제가 아니고 언제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느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것도 재화예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가격이 언제 가장 쌀까요? 아니요.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부동산을 저는 내 집 마련이건 뭐건 뭐가 중요하다? 투자로 보는 거예요. 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싼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산 때부터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내가 산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이러면서 사요? 삼성전자 주식이 싸니까 나 샀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사죠. 오를 것 같아서 샀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은 언제 사야 된다? 오를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난 내려갔을 때 사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산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그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그럼 모든 자산이나 재화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언제 오르냐면 수요가요, 많아질 때부터 올라요. 그 가격에. 예. 그러면 향후로 어떤 방향이 이루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상하게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충분히 떨어졌으면 누군가 살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거래량이요. 거래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이 이상하게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5개월. 네. 그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장 변화를 읽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조건에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까요?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황일 때 가격은 안 오르지만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그건 뭐냐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가격은 안 오르죠. 근데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거래는 활발하게 돼요. 그때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요. 근데 다른 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는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똑같이 빠지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면 더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이거든요. 10억 원 아파트가 있어서 난 지금 내 자산으로 못 사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2억으로 빠졌어요. 2억 빠졌어요. 2억. 그럼 8억이 됐죠. 8억 원이 됐죠.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의 관점은 뭐다? 이 8억 원대에서 거래가 일어나느냐예요. 근데 8억 원이 됐는데도 거래가 안 일어나.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8억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9억 원밖에 안 떨어지는데 거래가 여기서 막 일어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갖지 말고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시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그 다음부터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매물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럼 파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져도 그 가격에서 거래가 안 일어나.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거래가 추세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계속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특히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에 2,000건 정도 이렇게 2,000건대 안 되다가 1월에 이제 증가했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월도 증가하고 2월도 증가하고 3월도 증가하고 4월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추세적이죠. 그래서 향후로 거래량 증가를 보시는데 전 추세적인 가능성이 좀 적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보실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소득에 있는 가구가요, 살 수 있는 아파트, 대출 받아서 심지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 살 수 있는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속적으로 붙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근데 보세요. 10년 전에는 이게 몇 채였습니까? 30채가 넘었다고요. 그만큼 그때는 살 사람이 시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혹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가정을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세대들이 돈을 저축하고, 그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집값이 오르기에는. 아니면 빠지면 다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하나요? 제가 집값이 더 하락폭이 크다고 예측 드렸으니까 집을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으시죠. 지금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을 때.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각을 서두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부동산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10년 동안 내가 다주택자에서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집값이 2배, 3배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더 오를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줄이시고 그리고 현금화 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건 2024년 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0대들이 자산이 3억 8천 정도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2억 원입니다. 그럼 부동산 비중이 53%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령화 될수록 뭐가 커지나요? 부동산 비중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은요. 지금 부동산을 너무 과중하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아파트 한 채 혹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고령화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은 줄고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로 갖고 있다면 그거 뭐 계속 갖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이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파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더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자산도 많이 올랐어요. 이쯤에서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그러면 사실은 빨리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고령 세대 분들 중에서 투자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파시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준비와 같이 결부한 투자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투자의 진짜 본질은요. 복리 추구예요. 복리 추구.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내 수익을 내서 그 수익 갖다 또 다른 자산을 사고 계속 그래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해야 진짜 투자고 그게 노후 준비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복리 추구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현금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관점에서는 싸게 사면 굉장히 좋지만 반대 측면에 뭐가 있냐면 복리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자산일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 세대가 될수록.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진지한 고민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잘하셔서 다주택자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현명하게 아마 그분들은 잘 결정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노후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줄여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강남에 한 채밖에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거기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죠. 20억 원짜리 지금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기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조금 줄여서 10억 원짜리 살고 10억이 내가 현금이 생겼잖아요. 근데 10억 갖다 쉽게 말해서 정기 적금만 넣어놔도 1년에 최근 들어서 뭐 낮게 잡아서 3%라고 그럴게요. 3천만 원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1년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나 돈 안 쓰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에서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복리 추구를 못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을 지금 쓰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노령 세대 되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소득 같은 게. 그럼 여러분들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뭐 20억 원 살 만큼 다른 재산이 많아.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이 막 그거 하나야. 80%, 90% 차지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요. 만약 80%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만약에 지금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요. 27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소득 없이 살면.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가계구조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수세적으로 회복하고 증가할 때. 그때 여러분 내 집 마련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는 when, 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중요하죠. 중요하죠. 부동산은 어쨌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해요. 뭘 살까요? 여러분 뭘 사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겁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가격이 빠질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리스트를 그리고 나의 예산과 대출 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격이 계속 저희가 이제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사야 된다? 10개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빠져야 많이 올라요. 그리고 많이 빠진 게 안전해요.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에 근접해지잖아요. 가격이 빠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주식은 이게 안 되거든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어서 빠지면요.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분석했는데 건설회사 어떤 건설회사는 예전에 10년 전에요. 지금 10년 전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주식이 그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건설주는요. 그때 어떤 회사는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입니다. 시장의 지수가 올랐는데 왜 어떤 주식은 계속 빠졌을까요? 그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은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은 어떻게 해요? 빠진 걸 사요. 주식은요, 시장이 어렵고 혼동스러울 때 안 빠지는 걸 사고 오히려 오르는 걸 사는 거예요. 그 빠진 걸 계속 사다 보니까 깡통 계좌가 나오는 거야. 안 올라. 계속 빠져. 이 정도 빠지면 바닥인 것 같은데 바닥이 없을 수 있다고요. 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요? 더 이상 안 빠진다니까요.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질수록 사용 가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를 마련해 보시고 그중에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하냐면 가장 안 빠진 걸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든 물건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지역 중에서 다른 것들은 막 빠지는데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 아파트는 안 빠져.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아니요. 빠진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시장을요. 투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내 집 마련도 투자처럼 하시라고요. 내가 사는 집도 거주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뭘 산다? 뭐를 산다? 가장 많이 빠진 걸 선택하신다. 그래서 이건 지역이 의미가 없어요. 뭐 강남이 좋아요, 뭐 목동이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산과 수준에 맞는 리스트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걸 내 집 마련하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시장이 또 반드시 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왜 내 집 마련을 강조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나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가격이 빠지면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그 집을 다주택자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아니 집이 없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적다니까요. 43.5%밖에 안 돼요. 서울은요. 그건 무슨 말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투자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집값이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고요. 내가 거주하는 집을 막 사고 팔았다가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오래 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이런 오르는 기회를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이 안정된다. 예? 이걸 또 이 떨어지는 집값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면 또 한국의 부동산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막 가격 오르고 또 빠지고 막 이런 시장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로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 목적하고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을 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 가격 빠진 거, 많이 빠진 것들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안전할까요? 일단 적정 수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대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출은 불가피한 거고 어쩌면 대출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대출이 왜 나빠졌냐면 대출 받아서 집값을 높은 걸 사니까.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까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땡큐지.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나 빚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그래서 향후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 그건 불가피하다. 그런데 대출이 문제된 건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사니까. 그리고 가격이 막 고점일 때 사니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영끌이라는 게 그런 데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 받아서 싼 집을 샀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좋은 거지. 투자 수익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할 때는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한번 보세요. 꼭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사자는요. 거의 하루에요 15시간 막 이렇게 자요. 잠만 자요. 잠만 자다가 배고프면 딱 암사자들이 일어납니다. 암사자만 사냥하잖아요. 수사자는 놀고. 아시죠? 암사자가 딱 가요. 어슬렁어슬렁 가서 한 군데 딱 이렇게 배 깔고 누워요. 그러다 계속 지켜봅니다. 어디를 지켜봐요? 쉽게 말해서 영양이나 사슴이 지났던 길. 그죠? 예전에 지났던 길. 쫙 지켜봐요. 그럼 드디어 무리떼가 옵니다. 와요. 그 순간 사자가 일어나서요. 최고 속도 75km로 달려가. 70km per hour로 달려가요. 충격적이죠. 자동차 속도로 달려간다. 잠만 자다가.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자가요. 사슴떼 앞에 가서 제일 힘센 놈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제일 끝에 가서요. 어린 사슴, 다친 사슴 이런 거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 활용하시고 대출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뭐냐? 가장 힘 약한 사슴이 누구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집 마련 진짜 잘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자의 사냥법처럼 내 집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대출도 무서워하지 마시라. 전속력으로 달리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시장이에요. 다시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 경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또 10년 기다릴 수도 있거든. 시장이 또 금방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여보 우리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어. 우리가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옆에서 또 지금 집을 사자고? 출생률이 0.6명, 0.7명,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다는데 무슨 집을 사? 이러면 안 되신다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고민하시고 그리고 마인드를 계속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생각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나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해보시다면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보시면 제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글도 올리고 시장의 변화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는 뭐를 기다린다?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시장의 변화를 읽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심 어리게 그리고 진짜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내 집 마련 꼭 하시라. 집값이 빠졌을 때. 그래야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게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응원합니다. 인구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데 꼭 집 사야 하나요? 그 이유는 극명해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 걱정과 장기 전망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전부 다 장기 전망이잖아요. 10년 후, 20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지금 출산율이나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게 그들이 성인 될 때잖아요. 그럼 30년 후잖아요. 장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 걱정으로 지금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이거 케인스가 한 말인데 장기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장기에는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장기의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큰 실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구 감소라든가 출산율, 출생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기 관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꼭 우리는 단기,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있잖아요. 왜 아저씨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원빈이 전화 통화하면서 이러잖아요. 너희는 내일만 살지, 난 오늘만 살아. 사실 이것처럼 우리는 단기만 볼 겁니다. 단기.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이 중요하고 내가 살 집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격이 빠졌을 때 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